카오스 강연 무대에서 다시 만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카오스 강연 어크로스 유니버스의 진행을 맡은 모더레이터 민수홍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2일에 시작된 이번 카오스 강연은 먼 우주를 살펴보는 4차례 강연을 진행했었고요. 지난주부터는 가까운 우주, 태양계를 살펴보는 강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강연들은 유튜브의 카오스 사이언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의 주제가 뭐죠? 달입니다. 네, 달은 인류에게 다른 시간의 기준이자 인류의 감정과 이야기가 가장 많이 투영된 천체죠. 문화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인류에게 가장 가까운 우주인 달을 소개해 주실 오늘의 강연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우주과학과의 김성수 교수님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천문학과 우주 탐사를 교육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오늘 달을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그거 아까 전에 리허설 때 말씀 나눴던 거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달이잖아요. 어제나 오늘 오시면서 달 보신 분 계신가요? 근자에라도 달 보신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적지 않으십니다. 예, 많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저도 사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봤더라고요. 근데 달은 사실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김성수 교수님께서는 그 달이 갖고 있는 평범함이라는 게 엄청나게 비범한 사실들 몇 가지가 겹칠 수 있었기에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진행해 주실 강연의 핵심 키워드를 제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봉주기 자전이고요. 조금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헬륨입니다. 봉주기 자전과 헬륨이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핵심 키워드를 잘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21세기의 신대륙, 달의 신비와 가치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 키워드를 신비하고 가치로 잡아봤었는데 조금 재미없다고 하셨는지 그래서 다른 단어로 뽑아보라고 하셔서 아까 동주기 자전과 헬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뒤에 차차 나오니까 한번 뒤에 보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크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달이 매우 특이한 천체입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니까 잘 못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행성에 있는 위성들 달에 비해서는 우리 달이 좀 특이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22년 여름에 처음으로 발사한 달 탐사선 다누리에 관한 거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지구 궤도에서 움직이는 위성은 많이 쏘아 올리고 운영을 해왔지만 지구 밖을 벗어나는 탐사선은 다누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누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달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어떤 자원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인류가 아직 달에 있는 자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는 달 그리고 그 다음엔 아마 소행성까지 나가서 자원을 채취해 와서 지구에서 쓰게 될 날이 멀지 않을 건데요. 아마 그런 일이 과연 올까 싶겠지만 제가 이 강연이 끝날 때쯤에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도록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특이한 이웃 달인데요. 이건 다시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처음은 달은 아까 좀 전에 보신 동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한쪽 면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모행성, 즉 지구죠. 모행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위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문학에서 천체를 나눌 때 항성, 행성, 위성 이렇게 나누는데요. 항성이 이제 별이고요.
행성은 지구와 같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이제 행성이고 그 옆에 그 주변을 도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달의 경우에는 모행성이 지구죠. 그리고 지구에 있는 유일한 위성은 달입니다. 근데 이 지구와 달 사이의 크기는 4배 차이가 나는데요. 다른 행성과 그들의 위성의 크기의 비율에 비하면 달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제 이런 걸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태양과 거의 비슷한 겉보기 크기. 지구에서 볼 때 하늘에서 차지하는 태양의 면적과 또는 크기와 달이 차지하는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혹시 우연인지 아니면은 누가 정말 조작해 놓은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달이 우리에게 한쪽 면만 보여주는 이유부터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고선 약간 좀 저게 달 맞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달은 달인데요. 우리가 항상 보는 달의 앞면이 아니거든요. 달의 뒷면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게 왼쪽이 우리에게 익숙한 달인데요. 사실 저렇게 그 검은색과 흰색이 대비되도록 우리 맨눈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저 사진은 이제 당연히 좋은 카메라로 달 궤도에 있는 위성 그 탐사선에서 찍은 거를 합성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저렇게까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검은 지역과 밝은 지역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달의 뒷면이고요. 영어로는 재밌게도 우리랑 다른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앞면, 뒷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서양에서는 영어권에서는 가까운 쪽, 먼 쪽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검은 지역하고 흰 지역이 크게 나뉘는데 검은 지역은 학자들이 바다라고 부르고요. 흰 지역은 고원이라고 부릅니다. 저 바다라고 부르는 거는 예전에 이제 한 400년 전부터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 그 선조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하늘을 볼 때 가장 가까이 달부터 또 봤겠죠. 근데 달을 보니까 뭔가 평평하고 매끈한 지역이 검고 약간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고 하얀 지역은 크레이터도 많고 더 높은 것 같아서 저게 바다 비슷하구나. 실제로 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다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높은 지역은 고원이라고 불렀고요. 근데 왼쪽의 앞면은 바다가 그래도 한 반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뒷면에는 바다는 별로 없고 고원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는 익숙한 달은 바로 왼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해볼 수 있는 질문,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달 뒷면의 사진은 누가 제일 처음 찍었을까일 텐데요. 바로 다음에 보시다시피 1959년 10월에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와 더 다른 그 나라들로 분해됐죠. 그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구소련의 루나 3호라고 하는 달 탐사선이 가서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지구로 보낸 영상입니다. 그때 당시 그 루나 3호는 다시 지구로 돌아올 능력은 없어서요. 달 주변을 돈 다음에는 이제 자기 일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냥 영영 다른 곳으로 갔죠. 근데 그 달 주변을 도는 동안에 영상을 많이 보내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 팩스라는 걸 혹시 아시는 분들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옆으로 이렇게 노이즈 같은 것들이 잡음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게 전형적인 팩스로 스캔을 한 다음에 보냈을 때 우리가 받아본 문서에서 보게 되는 그 잡음 패턴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팩스는 아니지만 필름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 필름을 다시 스캐닝을 해서 전기적으로 스캐닝을 한 다음에 그 신호를 팩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주사선처럼 하나씩 한 줄씩 지구로 보내온 겁니다. 전파 송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잡음이 끼다 보니까 저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 아주 옛날의 구식 팩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뒷면이라고 본 영상하고 또 조금 달라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달의 뒷면입니다. 그래서 달의 뒷면에서도 보면 특징적인 게 가운데 왼쪽 위쯤에 약간 검은 지역 있죠. 바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그 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 루나 3호의 영상에서는 가운데 약간 오른쪽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탐사선이 완벽하게 뒤에 갔을 때 찍은 게 아니라 옆을 살짝 지나갈 때 찍은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처음으로 달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구로 전송을 할 요량인데 그걸 완전히 뒤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일단 뒷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그때 촬영한 거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저는 그 소련에 있었던 과학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를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 뒷면을 본 사람들이 되겠죠. 그 영상을 처음으로 이제 판독을 했을 때에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아까 앞에 거는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거를 송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구에서 받아본 영상이었고, 그럼 실제로 맨눈으로 달의 뒷면을 처음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 또 그런 사람들이 이때까지 총 몇 명이었을까? 이 질문은 사실 이때까지 총 몇 명이었냐는 겁니다. 이 질문이 암시하듯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거는 아폴로 8호의 우주인 3명인데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은 이분들입니다. 아폴로 8호가 처음으로 사람을 태운 채 탐사선이 달 궤도를 선회를 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달에 사람을 착륙시킨 미션은 아폴로 11호인 건 다 아시죠? 근데 그 전에 8호가 먼저 사람을 태우고 달을 선회한 다음에 갔다 왔습니다. 9호는 지구 궤도에서 서로 랑데뷰하는 연습을 하는 게 목표여서 달에 가지 않았고요. 10호의 경우에는 달 착륙을 하기 직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그런 겁니다. 완벽하게 착륙하는 직전까지 실험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11호 때 이제 처음으로 내려갔고요. 그래서 아무튼 8호 때 처음으로 지구에서 벗어나서 38만 킬로미터를 우주 유영을 해서 비행을 해서 가서 달 뒷면을 처음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분들 왜 몇 명이나 더 봤냐? 이때까지 처음으로 간 게 68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럼 지금 58년이 지났죠. 57년, 58년이 지났는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여기에 있는 총 24명만 달의 뒷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각 아폴로 미션의 우주인은 항상 3명이거든요. 그러면 3 곱하기 9, 여기 지금 9개의 미션이 보이시죠? 8호, 10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호는 멀리 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1호부터 쭉 해서 17호. 물론 좀 아폴로 미션을 아시는 분은 아폴로 13호는 중간에 사고가 나서 달 착륙에 실패한 미션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구에서 달로 가는 도중 반 좀 지났었을 때 바깥에 외부에 있는 탱크가 폭발을 해서 결국 미션을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지구로 다시 돌아올 방법은 달을 돌아서 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을 선회를 해가지고 지구로 왔기 때문에 저분들도 아폴로 13호에 있는 3명의 우주인도 다 달의 뒷면은 보고 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9개의 미션이 있지만 그리고 곱하기 3을 하면 27명일 것 같지만 24명인 이유는 이 중에 3명은 2번씩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총 24명이고요. 마지막 아폴로 17호는 197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어떠한 인류도 어떠한 사람도 달 근처는커녕 사실은 지구 표면에서 1000km 이상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주인은 굉장히 많았죠. 우리나라의 이소연 박사, 그때 당시에는 이소연 박사는 아니었고 이소연 우주연이었지만 그 뒤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어쨌든 이소연 박사가 우리나라의 최초이자 아직은 유일한 우주인인데요. 그런 우리가 아는 우주인들은 다 지구 고도 한 450km에 있는 우주 왕복선에 가가지고 우주 정거장에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온 분들입니다. 최근에 또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 중에 누군가가 조금 심각하지만 안정된다라고 하는 상반된 표현을 써가면서 그 몸이 굉장히 나쁘지만 뭐 당장 사망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경우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구로 곧 내려온다 이런 뉴스가 있긴 했었습니다. 바로 그 우주인들이 가는 곳이 다 우주 정거장이었거든요. 근데 우주 정거장의 고도는 450km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km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72년 이후에 모든 우주인들은 한 500km, 높이 가봐야 400~500km 정도였고요. 그 바깥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바깥을 못 벗어난 건 아니고 달까지 가지 않을 거면 400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괜한 위험, 비용 이런 걸 들이면서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제가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이때까지 24명, 그리고 72년도, 그리고 또 백인 남자들 외에는 다녀온 적이 없는데 올해에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참. 그래서 거기에 여성도 포함되고 유색인종도 포함될 거고요. 미국인 외에 가는 게 2030년 부근입니다. 네, 중국이 유인 우주 탐사 활동을 2030년을 목표로 달 주변과 달 착륙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조금 바뀌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진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달은 왜 우리한테 항상 같은 면만 보일까? 이제 이유가 있을까부터 이제 과학자들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한 뭐 50년 전, 100년 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과학자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해가 부족했던 아주 옛날에 뭐 100년도 더 전에는 일부 사람들은
달이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인 위성이 맞나? 혹시 누군가가 갖다 놓은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북극 지역에서 내려다본 지구와 달입니다. 그래서 저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란드가 굉장히 하얀색으로 크게 보여지는 게 나타나는 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지구의 자전, 그다음에 달의 자전과 공전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달이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데가 항상 지구를 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앞면이 계속 지구를 향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구는 자전을 훨씬 더 빨리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이 한 바퀴 자전은 이제 그 자리에서 도는 거, 회전을 하는 걸 자전이라고 그러고요. 공전은 다른 물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상에서 이동을 하면서 회전하는 거를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달은 지금 보시면 결국 저 모양을, 저 형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자전의 주기와 공전의 주기가 같다. 그래서 같은 주기를 갖는 자전, 동주기 자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현상 자체를 우리는 동주기 자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왜 이런 형태를 가지느냐? 이게 필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아주 오묘한 그냥 우연인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구와 달이 처음에 생겨났었을 때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뭐 붉고 뭔가 안에 용암 같은 게 있는 걸 나타내려고 했는데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45억 년 전에 태양계는 생겼고요. 그때 태양이 조금 더 먼저 생기고 그 조금 더 뒤에 이제 수금지와 모토천해명부터 해서 소행성들도 그렇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도 그 당시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었는데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막 그 태양계에 있던 잔해물들이 모여서 먼지 같은 게 좀 더 커져서 조약돌이 되고 그게 커져서 바위가 되고 바위가 커져서 그다음에 더 큰 천체 뭐 한 도시만한 크기, 한 대륙만한 크기 해가지고 점점 더 커져서 이제 지구 같은 크기가 되기도 하고 목성같이 아주 큰 대기로 이루어진 행성이 되기도 하고 또 옆에 위성의 형태로 굳어져가지고 다른 행성 주위를 도는 그런 천체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지면서 점점 커지는데 제가 여기서 깊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널리 퍼져 있던 물체가 작은 공간에 중력적으로 이제 함몰을 해서 한 천체로 키워갈 때에는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열역학 법칙 때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하면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서 지구도 처음엔 굉장히 뜨거웠고요. 전체가 달도 처음엔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러다가 빠른 시간 안에 수천만 년에서 아마 짧은 수억 년 사이에 식어서 지금처럼 고체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점은 그렇게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체가 되기 전. 물론 지구는 내핵, 외핵 이런 데 가면은 아직도 굉장히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점성이 있는 유체 상태이긴 한데요. 바깥은 최소한 고체 상태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되기 전에 이제 예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는 지구도 그냥 하나의 커다란 용암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달도 하나의 커다란 그냥 용암 덩어리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45억 년 전에는 달이 지금보다 훨씬 지구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중력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요. 근데 중력 말고 조석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뭐 조수간만의 차 할 때 그 조자인데요. 그 조석이 뭐냐면은 어떤 천체로부터 내가 중력의 영향을 저 천체로부터 받는데 나의 앞쪽은 더 큰 중력을 받고 내 뒤쪽은 이 천체로부터 거리가 머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약한 중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력의 차이를 우리가 조석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구는 달의 중력도 미치지만 달의 앞쪽과 뒤쪽에서 느끼는 중력이 다른 조석력. 또 반대로 달은 지구의 중력을 미치는데 지구의 달에 가까운 쪽에서 볼 때는 더 큰 중력을 느끼고 더 반대쪽에서는 달로부터 더 상대적으로 작은 중력을 느끼기 때문에 지구도 달로부터 중력과 조석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달에 우리가 초점을 먼저 맞추겠는데요. 달이 조석력을 받으면 달걀처럼 앞뒤로 길게 늘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구도 조금 늘려놓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너무 관심 안 가주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달이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늘어나는데 그게 바로 조석력 때문입니다. 앞쪽에서는 지구에 의한 더 큰 중력을, 달의 먼 쪽, 뒤쪽에서는 원심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지구의 조석력에 의해서 달이 앞쪽으로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대칭적으로 뒤쪽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중심과 달의 중심을 잇는 축을 그냥 중심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올 텐데요. 지구 중심축을 이렇게 잇도록 길쭉한 방향으로 중력 포텐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달은 지금 자전도 하고 또 공전도 한다는 걸 보여드리는데요. 원래는 달이 돌아야 되지만 제가 달이 돌면서 뭔가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달이 공전하는 속도랑 같은 속도로 위에서 회전하면서 보는 좌표계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좌표계에서 보면 지구와 달은 항상 지금과 같이 고정된 위치에 있게 되겠죠. 돌긴 도는데 우리도 같이 돌면서 보니까 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일단은 달을 좀 잠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이 달이 이렇게 앞뒤로 긴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중력 포텐셜 때문인데요. 중력 포텐셜은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투명한 유리로 된 보울이죠. 그래서 뭐 샐러드 같은 거 담거나 과일 같은 거 담거나 해서 식탁에 올려놓고 할 때 쓰는 그런 부엌에서 쓰는 보울입니다. 근데 그 보울이 지금 저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고 우리가 보는 쪽으로는 약간 홀쭉한 그래서 마찬가지 타워 모양인데요. 이 달이 이게 지금 밑에 보이시는 용암과 같은 점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유체인적이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중력장 안에서 그 중력장의 모양에 맞게끔 자기 모양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력장을 왼쪽 위에 보이시는 그 투명한 길쭉한 유리 보울로 생각하시면 되고 유리 보울 안에 이 마그마가 담겨져 있어서 이 보울의 모양에 맞게끔 마그마가 자기의 모양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유리 보울은 투명하니까 이 공간상에서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뭔가 보이지 않는 힘 조성력장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형태를 달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서 이 유리 보울 안에서 그 마그마 덩어리 유체인 이 마그마가 달이죠. 달을 구성하는 애들이 계속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전하고 있는 이 물체들은 한 번은 길쭉한 쪽에 왔다가 한 번은 좀 얇은 쪽, 지금 이쪽이 긴 쪽이죠. 그림에서 봤을 때. 그래서 긴 쪽으로 왔을 때는 늘어났다가 얇은 쪽으로 왔을 때는 좀 압축이 되고 긴 쪽으로 할 때는 다시 이렇게 팽창을 하고 압축 팽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리 보울의 모양에 맞게끔 자기가 적응을 하는 거죠. 근데 자전을 하면서 적응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관성 때문입니다. 한번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갑자기 멈추려고 해도 한 번에 정지 안 하죠. 시간이 좀 걸리듯이 얘도 한 번은 길쭉한 쪽, 한 번은 압축되는 쪽, 늘어나는 쪽, 압축되는 쪽을 돌면서 자전을 하지만 그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달이 저렇게 중심축, 중심을 잇는 축에 나란히 앞뒤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틀어진 채로 저 상태에서 공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중심축으로부터 틀어진 채로 길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지구에 가까운 쪽, 달에서 지구에 가까운 쪽은 지구 중심을 향해서 중력이 이어지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지구에서부터 먼 쪽은 또 다른 방향으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중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완전히 그 모든 게 한 축에 놓여 있을 때랑 달리 다른 그 벡터 성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벡터 성분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먼저 첫 번째 거 앞면과 지구 중심을 잇는 중력을 나타내는 저 벡터를 중심축의 나란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뭐 어렵진 않죠. 그 단어가 분해라는 단어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중력 방향으로 중심축이 늘어져 있고 근데 그거의 수직 방향의 힘도 있습니다. 저게 포인트입니다. 조그마한 벡터 보이시죠? 그 수직 방향으로 있는 그 벡터 성분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이게 달이 늘어난 데다가 약간 비틀어져 있는 축이 벗어나 있는 것 때문에 저쪽 방향의 중력이 알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먼 쪽은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분해를 해보면 이런 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힘들이 다 이렇게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수평 방향, 즉 중심축과 나란한 방향은 어차피 원심력하고 중력이 같아서 다 상쇄가 됩니다. 원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두 물체가 갖고 있는 그 공전 운동에 의한 원심력과
두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생기는 중력이 같을 때 원운동을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기억을 가다듬어 보시면 아마 한 번쯤 들었다는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차피 상쇄돼서 없어지는 중력과 원심력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의 벡터만 남겨보면 바로 저 모양인데요. 저 모양, 그 벡터의 모양을 보시면 저게 이제 토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 달의 그 오프 엑시스 성분, 그러니까 축에서 벗어난 성분의 그 모양을 다시 원 위치로 돌리려고 하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관성 때문에 이 달의 길쭉한 면이 중심축을 벗어나는데 결국은 조성력 때문에 그거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또 힘을 느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 안에 있는 물체들은 계속 자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전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 토크 힘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전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즉 자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달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뜨거운 본죽이었다. 그리고 지구에 의한 조성력 때문에 길쭉해졌다. 근데 길쭉한 방향이 이 자기가 이 그 조성력장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중심축에서 벗어났고, 근데 벗어나다 보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했고, 그 힘이 아주 오래는 않지만 서서히 그 달에 작용하면서 자전을 느리게 했다. 근데 자전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자전을 처음엔 달의 자전이 공전보다 훨씬 빨랐지만 자전을 천천히 느리게 만들었는데 언제까지 느리게 만드냐면은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질 때까지 느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일이 불과 한 수천만 년밖에 안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천만 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근데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1억 년도 안 되죠. 45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저러한 그 자전이 느려지는 현상이, 그래서 공전 주기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조석 고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전과 공전이 고정이 돼가지고 돌게 되는데 이게 다 조석력 때문에 생겨서 조석 고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벡터 방향, 이렇게 그 위아래로 있는 조그만 벡터 있죠. 저 벡터가 하는 일을 조석 마찰 또는 조석 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은 자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전을 느리게 하는 것, 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벡터 성분 때문에 이 자전이 느려지게 되는 현상 그 자체는 조석 제동 또는 조석 마찰이라고, 영어로는 드래그라고 합니다. 타이달 드래그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조석 고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태양계 내에서 모행성에 충분히 가까이 있고 자기의 중력이 충분히 커서 원래 처음에는 조성력이 아니었으면 구 모양을 가졌을 정도로 큰 그런 위성들의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지구에만 특별한 현상은 아니고요. 지금은 물리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현상이고, 모행성 근처에서 태어나는 위성들은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종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한쪽 면만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조석 고정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서 모행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위성입니다. 달의 크기는 직경으로 따지면 지구의 4분의 1인데요. 이거는 얼마나 큰지를 보시면 우선 지금 태양계에는 이렇게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태양의 일부를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크기는 축적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고요. 단 거리는 한 그림에 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리는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태양의 크기 거의 그대로인데 여기 그리기 뭐하니까 이제 크게 해서 잘랐고요. 왼쪽부터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 그림은 이제 명왕성이 2006년 이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천문학계에서는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지는 않기로 했지만 아마 그 전에 만든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왕성이 아직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성이 이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토성이고요. 수금, 지화는 지구형 행성, 뭐 고체형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상대적으로 좀 작죠. 근데 여기에 있는 대표 위성들, 우선 여기 보시면 지구부터 해서 명왕성까지 있는데요. 저 사진들은 지구가 아니라 그 각 행성에 있는 대표 위성들입니다. 지구의 경우에는 위성이 하나니까 달만 보였고요. 화성은 위성이 2개밖에 없어서 지금 2개만 보였고, 근데 목성, 토성으로 갈수록 위성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큰 놈들만 여기 가져와가지고 붙여놨는데, 보시면 지구의 크기는 옆에 보는 것처럼 달의 한 4배 크기가 됩니다. 근데 아까 목성이나 토성은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큰 걸 본 걸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크기의 목성이나 토성의 크기에 비해서 여기 보이는 목성과 토성의 위성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로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옆에 그 각 행성 중에 가장 큰 위성 옆에 노란색 숫자를 썼는데요. 저게 모행성의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4분의 1 크기, 모행성의 달이죠. 지구의 위성인 달은 모행성의 크기에 비해서 4분의 1이다. 화성은 308분의 1입니다. 목성은 그나마 좀 비율이 커서 27분의 1이고요. 토성 23분의 1 쭉 해서 해왕성까지도 한 18분의 1인데 명왕성에 가면 명왕성 이제 그 행성이 아니라 이제 외행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명왕성의 경우에는 샤론 또는 뭐 체런이라고 부르는 그 위성은 명왕성 크기의 반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구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사실 명왕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근데 어쨌든 왜 이 지금은 더 이상 행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서 너무 멀어서 명왕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 지구와 그 주변에 있는 행성들과 비교해서는 달이 굉장히 큰데요.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명왕성도 같은 이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달이 왜 이렇게 큰가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 지금 아주 오랫동안 거의 유일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형은 거대 충돌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구 옆에 테이아라고 하는 원시 행성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지구도 원시지구, 즉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45억 년 전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 지구 근처에 화성만한 크기, 화성이 지구의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이론상의 행성인 테이아라고 하는 애가 있었다. 근데 얘가 지구의 궤도와 너무 가까이에 있었던 거죠. 불행히도. 화성은 지구보다 지금은 1.4배 더 태양에서 멉니다. 근데 태양계가 형성됐을 때는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이걸 거꾸로 추적을 해가지고 45억 년 전에 어디 있었는지 연구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행성들은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지만 처음에 그 태양계가 형성됐을 때는 자기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조금씩 움직였을 거라고, 이주를 했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움직이지만요. 근데 어쨌든 지구 옆에는 근처에는 불행히도 비슷한 애가 같이 태어나서 테이아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 걔네들이 아주 약간 공전 주기를 갖다 보니까 결국엔 머지않은 시점 내에 두 개가 충돌을 했다. 그래서 그 파편들이 지구 상공 위로 올라갔다가 지구 중력장을 일부는 벗어났겠지만 벗어나지 못한 애들은 거기에서 원반 같은 걸 형성하다가 걔네들이 결국은 중력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뭉친 게 지금의 달이다. 그래서 그렇게 클 뿐더러 굉장히 큰 가군 동량을 갖는다. 다른 행성의 위성들이 갖고 있는 가군 동량에 비해서 달이 갖고 있는 가군 동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왜 큰지, 크기 자체도 크고 왜 가군 동량도 큰지 이제 이런 걸 다 설명하는 거가 바로 거대 충돌 모형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아이디어하고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이 왼쪽에 있는 게 지구 옛날 지구고 원시 지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테이아 가상의 원시 행성이고요. 이 두 개가 이제 충돌하는 거를 보시겠는데, 이거는 수년 전에 나사에 있는 연구진이 만든 동영상,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나사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자막은 좀 영어로 나갑니다. 얘네들을 자전을 하게 좀 만들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자전하지 않고 그대로 와서 지금 충돌을 했죠. 이게 단단한 고체였어도 충돌하는 순간에 저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원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용암 덩어리여서 액체 상태이긴 하지만요, 볼링공 두 개를 충돌을 시킨다 해도 저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큰 스케일에서의 충돌에는 고체인지 유체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로 올라갔던 거, 파편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크게 두 덩어리가 됐었죠. 두 덩어리 중에 좀 더 크고 지구에 가까웠던 건 다시 지구로 떨어집니다. 근데 저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남은 바깥에 있던 애는 가군 동량 없고 더 바깥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두 덩어리의 총 가군 동량, 즉 가군 동량 합이 보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놈이 떨어지면 한 놈은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가 안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남아있던 덩어리는 충분히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작고 멀리 있던 애가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소위 말하는 로시 한계라고 하는
영역 바깥에 나갔기 때문에 걔가 고체 형태로 그대로 달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보실까요? 충돌을 하고 저는 다른 종류의 시뮬레이션이긴 했는데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달 연구를 한 10년 전부터 하지만 그 전에는 다른 컴퓨터 이런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은하나 성단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 안에 들어와 있는 덩이가 결국은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멀리 가서 그게 천천히 식으면서 더 구형화돼서 지금의 달이 됐다. 네, 그런 얘기고요. 저 컴퓨터는 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저거를 수행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거를 비주얼라이즈하는 거, 그러니까 가시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공들여 가지고 잘 만든 영상이어서 한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행성들에 있는 위성들은 이런 충돌을 겪지 않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들의 위성은 좀 더 정상적, 좀 더 일반적으로 태어났고요. 지구가 조금 특이했던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히도고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위성을 지구 가까이 가졌기 때문에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는 것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달이 없거나 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걔가 멀리 있거나 작았다면 지구의 자전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도 아주 조금씩 요동을 칩니다. 왜 팽이 같은 거가 돌 때 가만히 안 돌잖아요. 약간 흔들리면서 돌게 되는데, 근데 그 흔들리면서 돌면서 또 조그만한 움직임을 갖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구가 완벽한 구대칭이 아니거든요. 또는 축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때 약간 비틀비틀하는 게 있는데,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면 지구의 자전축, 우리가 공전축과 자전축이 23.4도가 기울어져 있죠. 근데 그 기울어진 축이 또 살짝 흔들립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정도를 어느 규모 안으로 제한을 해주는 게 바로 달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이 이렇게 가까이에 크게 있지 않았다면은 지구의 자전축은 훨씬 더 많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랬다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그 이제 멸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너무 강한다는 것 같은데 이제 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모든 종이 사라지지 않지만 일부 종들이, 많은 종들이 주기적으로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정한 생명체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우리는 그렇지 않고 달의 존재 덕분에 굉장히 잘 자전축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계절이 아주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충돌에 의한 게 특별하긴 한데요. 우리한테만 존재했느냐? 아니다. 아마도 명왕성의 경우에도 그 주변에 다른 천체하고 부딪혀가지고 오늘날의 명왕성과 오늘날의 명왕성의 위성인 쉐런을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달이 큰 데에는 아마도 이러이러한 연유 때문일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충분히 추측은 할 수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태양과 거의 비슷한 겉보기 크기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우리가 별로 사실 생각 안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태양과 달이 거의 비슷한 겉보기 크기를 갖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어떤 사진사가 같은 날에 저녁 8시에 찍은 거고요. 아마 위도가 굉장히 높은, 북반구였으면 굉장히 높은, 또 남반구였으면 아무튼 남극에 가까운 데서 찍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 8시에 저렇게 해를 찍을 수 있다는 거는 백야에 가깝거나 이런 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같은 카메라, 같은 초점을 가지고 배율을 가지고 이제 달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크기가 같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겉보기 크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실제 태양의 크기는 달 크기 400배가 큽니다. 근데 440배인가? 네, 그 정도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겉보기로 지구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봤을 때 그때 보이는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사실 저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달이 진짜 자연 위성 맞느냐, 자연 물체 맞느냐, 이제 이런 음모론을 야기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같은 카메라 가지고 일식이 일어날 때 시차를 두고선 찍어서 합성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게 태양이고요. 물론 앞에 필터를 꼈기 때문에 이제 아주 번지는 현상이 없이 잘 찍힌 거고, 그리고 검은색으로 된 거는 앞에 달이 막고 있어서 즉 일식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태양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달을 볼 수는 없죠.
달의 지금 우리 쪽 면, 앞면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태양빛이 지구 대기층에 반사가 된 게 다시 달에 갔다가 반사가 돼서 우리한테 오면은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콘트라스트가 안 맞는 거죠. 대조가 워낙 낮아서 굉장히 커서 달의 지금 뒷면을 이런 일식 현상 때 앞면이죠. 앞면을 우리가 지구에서 사실상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햇빛이 우리한테 도달하는 거를 달이 이제 막고 있는 것.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딱 완벽하게 일식이 일어나는 순간인데 그 바깥에 이게 뿌옇게 하얗게 나가는 거는 저 당시에는 태양빛을 직접 못 보기 때문에 그 대기에 산란돼 가지고 다시 우리 시야로 들어오는 빛이 상대적으로 밝게 보인 겁니다. 저런 빛은 평소에도 항상 보이지만 일식 때는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개기일식이라고 해서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로막은 때입니다. 이런 그 일식이란 현상은 아주 드물지는 않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2번, 많을 땐 3번, 4번, 심지어는 4번까지도 일어나는데 다 지구상의 특정 띠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그게 예를 들어 바다에 떨어진다. 그 일식이 일어난 지역이 바다면 우리는 대부분 관측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다의 면적이 넓으니까 그 대륙에 떨어지더라도 완전히 사막이나 뭐 오지 이런 데가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사는 데 근처에 떨어져야 거기까지 이제 운전해서 가가지고 이제 개기일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기일식이었고요. 다음은 요거는 조금 다르죠. 지금 오른쪽 밑에서 한 6번째, 7번째가 일식의 이제 최정점이긴 한데 여전히 달이 태양을 다 가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어떤 일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약간 노란색이죠. 그래서 좀 더 좋게 표현해서 환이라고 안 하고 금환이라고 하는데요. 금색의 고리 형태이다. 그래서 금환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바깥쪽이 아직도 살짝 보이는 거죠. 근데 같은 달과 같은 지구인데 어떻게 언제는 다 가리고 언제는 덜 가리느냐? 그 답은 바로 달의 공전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짝 타원이기 때문에 언제는 지구에 좀 더 가깝고 언제는 지구에 좀 더 멀고요.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도 완벽한 원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살짝 더 태양에 가깝고 어쩔 때는 먼데, 근데 달의 그 이심률,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좀 더 커서 사실 달 궤도가 정확히 원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이 어떨 때 가까이 있으면 더 태양보다 커 보이겠죠. 조금 더 멀리 있으면 태양보다 작아 보이고.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금환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왼쪽 밑에 아까 보신 것처럼 북극에서 내려다본 지구, 그다음에 그 사이에 달이 있고 왼쪽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태양은 좀 저리 보내고 지구하고 달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은 제가 원궤도를 그려놨습니다. 달의 궤도가 원궤도인데 그리고 저 노란색으로 된 두 개의 직선은 똑같이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달이 사실은 타원궤도라는 사실을 반영을 하면은 이렇게 될 텐데요. 이거는 지금 달이 지구에서부터 좀 가장 먼 지점, 즉 원지점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를 그린 겁니다. 그럼 제가 달의 크기를 바꾸지 않았는데요. 좀 더 멀리 갖다 놓다 보니까 그 두 개의 노란 선보다 더 작게 보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태양의 크기는 여전하나 달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기 때문에 저 때는 금환일식이 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보셨던 원궤도 때거나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근지점일 때는 사실 원궤도는 없으니까 원궤도를 제가 예를 들었으면 안 되네요. 근지점일 때는 달이 상대적으로 커서 지금 저 선까지도 약간 삐져나와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좀 규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개기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근처에서는 부분일식으로 보이고요. 더 멀리 가면 아예 일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는 지구 어디에서도 개기일식은 일어나지 않죠. 또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는 지구 어디에서도 금환일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식은 금환이면 금환이고 개기면 개기일식이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7년 8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개기일식입니다. 이때 그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시점 부근으로 해가지고 태양천문학계, 전 세계적으로 태양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학계가 있는데 그 학계가 일식이 있는 시점에 그리고 그게 이제 관측을 하러 갈 만한 지구상의 위치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나거나 금안일식이 일어나면 그 시점 그 근처로 학회 장소와 시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학회에 참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몇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이제 다들 카메라 가지고 그걸 찍고 또 실제로 실험 장비를 들고 가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태양천문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꼭 진짜 일식은 가보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제 연구 주제를 그 학회에 맞도록 네, 이렇게 약간 네, 각색을 해서 가가지고 네, 발표도 하고 저 일식 장면을 보러 가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저랑 같은 과에 태양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제 연장자인 분이 이런 일식 기회만 있으면은 장비를 들고 이제 일식 관측을 하러 다니시는데 이제 그 무용담을 듣는 거죠. 근데 대부분 처음 일식을 보러 간 사람들은 제대로 촬영을 못 하고 온다. 이제 그 말에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일단 이 전체적으로 일식이 딱 일어나는 동안이 몇 분 안 되거든요. 뭐 길어야 8, 9분 정도인데 그 위치에 따라서 정중앙에 일식의 정중앙 위치가 아니고 좀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어두워질 땐 잘 모르다가 완전히 달이 태양을 가리는 순간에 갑자기 전체 조명을 끈 것 같이 확 바뀐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분이 참 말씀을 잘하셨어요. 제가 그걸 딱 듣고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가봐야겠다.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구나 생각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그 오로라. 오로라가 더 까다로운 놈입니다. 오로라는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한참을 기다릴 생각을 뻗치기를 할 생각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일식은 날씨만 좋기를 바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일식이 일어나는 미국 저때 2017년 8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식이 서해안을 통해 가지고 텍사스도 해서 멕시코만으로 빠졌던 걸로 아니다. 그때는 워싱턴 DC를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더 동쪽 위로. 왜냐하면 그날 트럼프가 일기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근데 이 그 자기 눈을 뭘 앞에 가리지도 않고 선글라스도 안 끼고 맨눈으로 태양 보는 거를 사진 작가들한테 잡혀가지고 무식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눈벌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 그 미국 거의 전체를 다 그 띠가 지나갔었는데요. 저는 제일 서쪽에 왔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학회가 그 근처를 잡혔었고요. 그리고 그 학회도 거기로 잡은 이유는 대도시 인근인데다가 날씨가 서부가 그 시기 8월에는 좋을 거라고 다 뭐 그 예년의 기록을 봐서나 예측했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좋은 데로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그런 장소에 가면은 뭐 거의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버킷리스트를 그래도 꽤 이른 나이에 요 하나는 지우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 봤고요. 이게 이제 제가 뭐 저는 이제 장비를 제대로 들고 간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간 거라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넓은 주차장에 그냥 세워가지고 시간 됐다고 여기서 보자고 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 하필이면 이제 그 은행 앞에 이제 있었고요. 이제 은행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3, 4, 5 모여서 몇 분 뒤면 이제 일식 진행되니까 일 안 하고 벌써부터 나와가지고 네, 수다를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은행에 일부러 가는 손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지역은 한 지역에서 일식이 일어날 때까지는 보통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 사람들한테 이거는 일생일대의 경험이거든요. 누가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직원 보고 일하라고 닥달하겠습니까? 다 같이 볼 일 있다 하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봐야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일식이 막 진행되고 있던 때입니다. 100% 가리지 않고 한 7, 80%, 8, 90% 가렸을 겁니다. 달이 해를 7, 80% 정도 가려야만 그때부터 어두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2, 30% 가렸을 때는 못 느낀다 그래요. 그리고 요 다음 장면이 이제 완전히 가렸을 때인데 제가 이 삼성 스마트폰으로 찍었고요. 앞에 아무런 필터도 안 됐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조도를 조절했는데 저 가운데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달이 가려가지고 해가 안 보이는 데고요. 바깥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대기를 산란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때는 진짜 그냥 맨눈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다 가리기 전에는 물론 보면 안 되고요. 근데 아페이지스부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잘 보면 여기도 보이나?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 보면 뒤에 가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저게 11시 몇 분이거든요. 일식은 보통 정오 부근에 일어납니다. 근데 저때 가로등이 들어온 이유는 미국은 대부분 그 자동 전멸등을 씁니다. 시간에 맞춰가지고 꺼지고 켜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면 켜져서 그 구름이 많이 끼면 또 많이들 그 가로등이 켜지는데요. 이제 일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니까 가로등이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이때는 그냥 마치 뭐 한 새벽 5시 반, 6시 또는 저녁 한 7시 이런 분위기죠. 근데 이렇게 어두워짐의 정도가 한 1, 2분 사이에 확 일어납니다. 1, 2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30초 정도였고요.
그 트루만 쇼라고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짐 캐리 한 20년 전 영화고요. 갇혀가지고 한 20살이 될 때까지 커다란 스튜디오 안에서 평생을 자기가 갇힌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런 영화인데 그 트루만 쇼에서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그 이 PD가 이 저기를 그 대상자인 짐 캐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뭐 날씨도 바꾸고 낮을 밤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식이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 갑자기 낮을 밤으로 탁 바꾼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 부근에 고성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북한의 어디선가 여기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없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일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 지역에서는 2070 몇 년인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참 더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생존하시던가 아니면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일식 지역을 찾아가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거 저는 여기 오셨다는 거는 천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거고 천체에 관심이 있으신 거고 일식도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신기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거 많이 구비하지 않아도 그냥 폰 카메라, 전화에 있는 카메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달이 태어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구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왼쪽이 지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달인데 오늘날의 다리가 지구 직경, 지구 지름, 그 DE라고 표현하는데 DE의 30배, 즉 지구 지름의 30배 거리에 지금은 있는데요. 지금부터 9억 년 전에는 10%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부터 39억 년 전,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고요. 오늘날의 달의 거리와 크기이고 저건 축적과 거리를 다 맞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39억 년 전인데 지금보다 3분의 1 거리에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45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한 15배, 16배 가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보다 45억 년 전, 즉 태양계가 막 태어나고 지구가 막 형성됐을 당시에는 달이 지금보다 15배, 16배 더 크게 보였다는 거죠. 하늘에 엄청나게 크게 차지하고 있었을 거고 지금은 28일에 한 번 돌지만 그때는 훨씬 더 빨리 공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이 뜨고 지고 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박했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 게 떴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목격할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육상으로 올라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퍼지게 된 건 불과 5억 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5억 년 전에는 뭐 지나가는 ET가 UFO를 타고 지나가다가 봤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UFO야 오만 걸 다 보고 지나갈 뒤일터라 별로 안 신기하게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엔 더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옛날엔 왜 가까이 있었느냐는 건 아까 충돌 때문에 설명이 가능했는데 왜 그러면 계속 멀어지고 있느냐? 옛날에 가까웠다가 왜 지금 거리에 왔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요거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죠.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가군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물리의 기본 법칙 중에 하나 때문에 조석 제동 현상, 즉 저 조그만한 벡터 있죠. 그래서 옆으로 약간 축에서 벗어난 모양을 형상을 가지려고 하는 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힘, 그게 조석 제동이라고 하는 현상이었는데 그 조석 제동 현상이 자전을 점점점 느리게 해서 공전하고 같은 주기를 갖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달의 거리가 좀 더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이 느려진다는 건 가군동량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총 가군동량은 동일해야 되거든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가군동량이 작아지려면 뭔가가 가군동량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더 커지는 가군동량이 뭐냐? 달의 공전에 의한 가군동량입니다. 달은 원궤도 운동을 할 때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 있을 때 가군동량이 더 큽니다. 그건 수식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재미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달은 자전이 느려지면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총 가군동량 보존을 위해서 멀어지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조석 제동 현상은 조석 고정이라고 하는 걸 결과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현상도 동시에 일으킵니다. 근데 조석 고정이 딱 일어나서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자전이 느려지지 않으면 거리도 멀어질 이유가 없겠죠. 근데 계속 지금 멀어져서 지구와 달 현재의 거리까지 갔는데 그 이유는 지구도 똑같이 그 현상을 겪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달은 제가 찌그러뜨리지 않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달은 그대로 그냥 구형이고 물론 약간 찌그러졌지만 원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지구는 다 굳었기 때문에 지구의 고체 부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이나 멘틀이나 이런 거는 그 모양 그대로 그냥 가야 됩니다. 근데 바뀔 수 있는 건 바다죠.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 하루에 2번씩 밀물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바로 달에 의한 달이 지구에 미치는 조성력 때문인데요. 그 조성력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그 지구에 있는 바다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똑같은 이유로 지금 축이 살짝 비틀어져 있죠. 그게 왜냐하면은 바다가 달에 의한 조성력에 반응을 해서 그 방향으로 팽창을 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것 때문에 더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중심축과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중력 벡터가 형성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똑같이 지구도 조석 제동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도 서서히 느려지고 있고요. 그 달이 미치는 조성력 때문에 놀라우시죠? 지구의 자전 속도가 아주 천천히긴 하지만 서서히 느려지고 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시 달은 또 계속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달은 지금도 계속 멀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지구가 달에 미치는 조석 제동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반대로 달이 지구에 미치는 조성력 때문에, 또는 조석 제동 때문에 지구와 달은 서로로부터 지속적으로 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달이 더 지구에 가까웠고 먼 미래에는 달이 지구로부터 멀기 때문에 개기일식, 금환일식 이런 게 일어나는 패턴이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과 해가 지구에서 봤을 때 겉보기 크기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 달이 멀어지는 속도는 1년에 3.8cm입니다. 제가 일부러 센치라고 안 했죠. 센티미터. 천문학에서는 기본 단위를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 그러니까 초입니다. 센티미터와 그다음에 킬로그램이 아니고 그램, 그다음에 1초, 세컨드로 쓰는데, 근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다 센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본식 발음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게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들 신경을 써서 센티미터로 하시는 게 어떨까? 우리가 그 발음이 힘들면 센치로 해도 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센티를 굳이 센치라고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3.8cm씩 달이 지금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 속도는 재밌게도 손톱이 자라나는 속도하고 비슷하답니다. 저렇게 멀어지고 있는데 저거를 1% 달이 작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따지면 1억 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년에 달은 1%씩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크기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해도 살짝 커지고 있습니다. 해는 실제로 커지는 거예요. 달은 작아지는 게 거리가 멀어져서인 거지만 해는 실제로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그거는 해가 수명이 한 110억 년에서 120억 년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지금 45억 년 지났으니까 그걸 뺀 만큼 앞으로 이제 수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해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진화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지금은 진화가 제일 더디게 일어나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서 조금씩 커집니다. 커지는 이유는 그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태양이 이제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빛의 형태로 발산을 하는데 그 핵융합이 일어나는 위치가 초기에는 태양의 가장 중심부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깥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핵융합을 하면서 만들어낸 재인 헬륨이 안에 쌓이면서 수소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은 조금씩 바깥으로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태워야 되니까 더 전체 크기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가운데지만 그래도 아주 중심이 아니라 조금 더 바깥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표면에 좀 더 가까이에서 열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서서히 커지고 있는데 그 속도는 1억 년에 0.5%, 지금 현재 태양의 크기에 비해서 0.5%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죠. 하나는 1%, 하나는 0.5%여서 달은 작아지고 있고 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옆에 이제 왼쪽은 태양 그림이고 오른쪽은 달인데 최소 겉보기 크기가 저게 도입니다. 한쪽 지평선의 한쪽 끝에서 하늘을 가로질러 가지고 다른 쪽 지평선까지 가는 요 각도가 180도잖아요. 근데 그래서 전체의 180분의 1에서 다시 2를 나눈, 그러니까 360분의 1이죠. 하늘을 이제 전체를 커버하는 이 각 크기에 360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지금 현재의 태양과 달의 크기인데요. 그래도 이 20률 때문에, 아까 공전 20률 때문에 생기는
최대 겉보기, 최소 겉보기 크기를 저렇게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걸 근거로 뭘 계산할 수 있냐면은 금환일식이 일어났던 첫 시기가 언제인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7억 년 전에 금환일식이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뭐냐면 7억 년보다 더 옛날, 즉 8억 년 전, 9억 년 전에는 달이 항상 어떤 경우에도 태양보다 컸었습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금환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객일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옆에서는 부분일식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7억 년 전부터 지구에 옵션이 생긴 겁니다. 어떤 때는 금환일식이 됐다가 어떤 때는 객일식이 됐다가. 근데 아무래도 객일식이 좀 더 많았겠죠. 그랬다가 지금은 객일식도 금환일식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일어나는데요. 앞으로 마지막 객일식이라는 거. 왜냐하면 달이 점점점 멀어지니까 앞으로 어떤 시점이 되면은 해를 완전히 가리지 못합니다.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아직도 5억 년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한 1억 년 전에가 딱 중간이었고요. 지금은 중간에서 약간 더 뒤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5억 년 동안은 인류가 그거에 몇백 분의 1, 몇 천분의 1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객일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가 그 고등생명체로 진화를 한 게 한 1, 20만 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뭔가를 고민을 하게 된 게 그래도 꽤 최근이잖아요. 45억 년 전체에서는. 근데 그런 존재가 태어났을 때가 딱 금환일식과 객일식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번갈아 일어난다는 때에 태어난 거는 이거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 굳이 싸워서 이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거의 비슷한 겉보기 크기를 가지는 거는 네, 일부분이 우연인 것 같고요. 네, 그냥 어쩌다 일어났다. 우리가 지금 45억 년을 지냈는데 최근 7억 년 앞으로 5억 년이니까 아주 작은 윈도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네, 나쁘지 않은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던 달이 혹시 외계인이 가져다 놓은 인공위성 아니냐? 저 인공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는 외계인공 위성이 돼야 되겠죠. 외계인공 위성. 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식 때마다 달의 뒷면에서 달의 앞면 안 보이니까 달의 뒷면에서 UFO 기지가 있고 거기에서 UFO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돌아서 내려오는데 일식 때는 잘 안 보이니까 어두워서 그때 싹 와가지고 뭔가를 정찰을 하고 사람을 납치해서 데려가고 뭐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옛날에 이제 SF 소설의 단골 주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매우 뭐 흥미로운 주제이긴 했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우연히 여러 가지가 겹치잖아요. 태양의 크기하고 달의 크기가 비슷해가지고 금환일식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현상도 일어나는 데다가 또 동주기 자전을 일어나고 있고 지금에서야 동주기 자전은 필연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달의 경우에는 옛날에 몰랐을 테니까 충분히 그런 상상을 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